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 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항상 녹음을 좀 레이스가 끝나고 네. 새벽에 하든가 밤 늦게 하다가 이제 그렇죠. 프리뷰를 이제 좀 녹음을 하니까 좀 네. 지금 저녁 시간대지 않습니까? 이제 거의 다 해가 져가는, 아직 좀 밝습니다. 밖에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 네. 조금 활기가 처음부터 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차이가 들리실 겁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시작부터 소프트 타이어를 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뭐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다가오는 영국 그랑프리의 프리뷰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막 이렇게 1시간 2시간 떠들 게 아니고 이 프리뷰 짧게 녹음만 할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달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그랑프리는 바로 영국에서 열리는 실버스톤 서킷에서 열리는 바로 영국 그랑프리입니다. 네. 참 이것도 여느 트랙 못지않게 정말 역사가 깊은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실버스톤, 사실 모터스포츠를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사실 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풀씨는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버스톤? 저는 사실 그 영화에서 잠깐 지나친 거 말고는 네. 그렇죠. 이 포뮬러1 그 영화 안에서 처음에 나왔던 그 서킷이 이제 실버스톤이죠. 그 소니가 처음에 테스트 드라이빙을 했던 데도 실버스톤이었고. 네, 그리고 뭐 일전에 봤던 이제 F1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잠깐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네. 일단 이곳이 굉장히 그만큼 사실 제가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그만큼 역사가 네. 깊은 트랙이기 때문인데, 이곳이 제2차 대전 당시에 영국 공군 비행장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네. 전쟁이 끝난 뒤에 1947년 모리스 지오해건이라는 분이 이곳을 전후에 쓰이지 않고 있었던 이 비행장을 보고서 그냥 지인들끼리 같이 경주를 하는데 이곳을 잠깐 뭐 버려진 이런 공터 같은 걸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스 지오해건 이분은 뭐 드라이버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역사성 지나가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냥 일반인인 거죠. 그죠? 그냥 지나가던 행인 1, 그냥 레이스가 하고 싶었던 행인 1, 뭐 이런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곳이 이렇게 좀 입소문을 타면서 이런 아마추어 경기들이 좀 열리게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자, 이때 당시 이제 영국 왕립 레이싱 협회 뭐 이런 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곳을 우리가 레이싱 트랙으로 한번 써볼까라고 해서 1948년부터 이곳에서 정식 레이스를 개최해 지금은 현재 영국 모터스포츠의 심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1950년대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40년대 후반이죠, 맨 처음에는. 게다가 사실 이 서킷이 사실 그 어느 서킷도 뭐 사실 이렇게 역사가 깊은 서킷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버스톤 서킷이 다른 서킷들에 비해 정말 특별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서킷도 가지지 못한 타이틀이 하나 있죠. 뭐죠? 자, 그게 바로 포뮬러1이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서킷이 바로 이곳 실버스톤입니다. 그럼 더 이상 바뀔 일도 없겠네요. 그쵸. 당연히 이제 바뀔 일이 없고 1950년 5월 13일 바로 이곳에서 포뮬러1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게다가 이 역사성을 잇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좀 정착된 문화인 이 포뮬러1 스프린트 레이스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것 역시 처음으로 시행된 곳이 바로 실버스톤 서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간 포뮬러1의 이 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서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상징성이 어느 정도 명맥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F1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레이스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 서킷이 F1 서킷으로 쓰는 그 레이아웃 말고 사이사이에 길도 많고 그 바깥쪽으로도 길이 이렇게 많이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싱 카테고리마다 뭐 어떤 길을 여기는 쓰고 어떤 길은 여기를 안 쓰고 어떤 스포츠는 여기까지 쓰고 어디는 뭐 여기 안쪽만 돌고 이런 식으로 쓰면서 포뮬러1 뿐만이 아니라 뭐 정말 다양한 이전 모터스포츠 카테고리에서 이 실버스톤이라는 서킷의 이런 뭐랄까요, 이 실버스톤이라는 이 서킷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다. 바리에이션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맞습니다. 네. 포뮬러1 실버스톤 서킷은 한 랩당 5.9km를 달리는 꽤나 긴 서킷입니다. 그래서 레이스도 단 52랩밖에 진행하지 않고요. 일전에 있었던 저희 레드불링 같은 경우는 트랙 길이가 4km대
의 길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체 랩수도 70랩이다 돌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그런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네. 반대로 긴 만큼 그럼 느리냐? 사실 그것도 아니고 네. F1 트랙 중 가장 빠른 서킷 중 하나입니다. 직선 구간이 많아서 그럴까요? 뭐 트랙 레이아웃을 얼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 네. 구간이 꽤나 많은 데다가 네. 자 위쪽으로 조금 구불구불합니다. 자 그래서 위쪽은 조금 구불구불하다가 밑에 쪽은 사실 이 시케인 두 개가 있고 그거 외에는 이제 스트레이트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쪽에 있는 시케인 두 개가 사실상 브레이킹 없이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진 2km 가까이를 그냥 풀 스로틀로 거의 땡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직진성을 자랑하는 그런 서킷이다. 지금 따지고 보면 이 레이스를 서킷 모양을 보고 있는데 네. 그 방금 말씀하시는 데가 지금 거의 한쪽 면을 담당하는 그 쭉 이어지는 그 코스 말씀이신 거죠? 그쵸. 사실 이게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이 9번 코너, 저희가 이 코너 이름이 콥스 코너인데요. 네. 이 콥스 코너를 우회전으로 이 질주할 때조차도 사실 굉장히 초고속으로 우회전을 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매거트 그리고 베켓라는 요 두 개의 요 시케인을 좌우 이렇게 두 번 해가지고 총 9번부터 14번 코너를 지나게 되는데 이 9번부터 14번 이렇게 5개 코너를 지나는 동안 네.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는 속도입니다.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는 구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최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최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곳이고 물론 차의 성능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잠깐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CK는 아니죠. CK는 그렇죠, 그렇죠. 직진 구간 끝에 이제 속도를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CK이라 그러고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매거츠하고 베켓츠 이 10번부터 14번 코너는 케인이라기보단 슬라롬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굉장히 빠르게 통과하는 그런 구간인데 네. 이게 마리코너지 선수들을 보면 거의 이 슬라롬 구간에 거의 300km/h에 육박하는 속도로 넘어갑니다. 그 코너를 돌 때 이렇게 바깥으로 돌고 안쪽으로 돌고 하면서 좀 직선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모든 코너에서 안쪽을 하면서 길은 구불구불하지만 그냥 가운데로 쭉 달리는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네. 2020년이 이때가 당시 정말 메르세데스 차가 정말 사기적인 성능을 자랑했을 시절인데 네. 유튜브에 여러분들 이제 2020 실버스톤 해밀턴이라고 치시면은 요 제가 말씀드린 요 슬라롬 구간을 지나는 온보드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코너 4-5개를 지나면서 브레이크의 발을 단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이 슬라롬 구간 전체를 거의 평균 속도 320km로 질주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완만하진 또 않은 S자 구간인데도. 맞습니다. 이 포뮬러 1 차에 어쨌든 이 엄청난 다운포스 덕분에 그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거고 실제로 2020년 그해 폴 포지션이었던 루이스 해밀턴은 그때 당시 1분 24초 303으로 현재까지도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력까지 받쳐줬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영국 그랑프리를 하면 저희가 일전에 오스트리아 그랑프리 리뷰 방송에서 끝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정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팀들과 드라이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지 러셀 선수 영국인, 노리스 선수도 영국인, 그렇죠. 에스턴 마틴 영국 차, 네. 게다가 저희가 저번에 말씀도 안 그랬지만 올리버 베어만 선수도 영국인. 이런 거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단 한 명만 뽑아보라면 아무래도 당연히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요 피트 스트리트 지역이 공식 명칭이 해밀턴 스트리트입니다. 트랙 이름이요? 그죠? 트랙 이름이 아니라 이 트랙의 한 섹터 이름이 해밀턴 스트리트다. 섹터 그 3가지로 나눠져 있는 섹터 말씀이시죠? 그렇게 또 말하면 또 안 되는데 그 섹터 정말 그 섹터 1, 섹터 2, 섹터 3가 아니라 그 피트레인을 지나는 그 스타팅 그리드가 있는 그 스트레이트 구간을 해밀턴 스트레이트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딱 그 한 직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직선 구간 하나만 이렇게 돼 있고 2020년 당시 루이스 해밀턴의 통산 7번째 월드 챔피언 달성 기념으로 명명이 되었고 트랙에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희귀한 경우는 아니라서 해밀턴에게만 주어진 뭐 특권 이런 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해밀턴 선수 외에 이런 식으로 트랙에 이름이 붙은 경우를 보면 뭐 알랭 프로스트 선수라든가 아니면 당장 세나 선수도 그렇죠.
그쵸. 브라질 서킷이 이제 아이톤 세나 선수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어졌는데 어쨌든 네. 현역 선수들 중에서는 아직 해밀턴 선수밖에 없고 음. 글쎄요. 나중에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은 예를 들어 베르스타펜 선수 정도 되는 선수라면 뭐 오스트리아 만약에 레드불을 떠나지 않고 정말 레드불 원클럽맨으로 커리어를 마감하게 된다. 네.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그곳에 글쎄요. 약간 베르스타펜의 이름을 맥스링? 딴 그런 곳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네. 또는 베르스타펜 선수가 이제 네덜란드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도 왜냐면 서킷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예를 들어 베르스타펜 서킷으로 명명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명명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선수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해밀턴 선수는 이미 명명이 되었다는 거고 그만큼 얼마나 네. 이 선수가 정말 살아있는 전설인지를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루이스 해밀턴은 200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4년까지 이곳 실버스톤에서 우승을 가져가며 실버스톤에서만 총 9회의 우승으로 최다 우승 드라이버 타이틀을 지금 갖고 있고요. 네. 에스턴 마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에스턴 마틴의 포뮬러 1 팀 본부가 바로 이 실버스톤 서킷 옆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15분. 근데 이 에스턴 마틴이 되기 전에 약간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 에스턴 네. 마틴 팀이 되기 전에 레이싱 포인트라는 팀이 이 에스턴 마틴 팀의 전신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도 같은 본부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 네. 2020년에 이 레이싱 포인트 팀에 그때 당시 이제 리저브 드라이버가 현재 지금 자우버에 있는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 네. 그리고 이제 메인 드라이버 중 한 명이 세르히오 페레즈 선수 이제 작년까지 레드불에 있다가 퇴출당한 선수인데 네. 2020년 그랑프리 단 몇 시간을 앞두고 페레즈 선수가 코로나 확진이 떠버리면서 하마터면 레이스에 아예 출전을 못할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즉시 니코 헐켄베르크에 연락해서 본부로 부른 뒤에 네. 그 자리에서 니코 헐켄베르크의 선수의 몸을 본따서 시트를 팩토리에서 만들고 네. 코로나 검사를 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차량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바로 레이스까지 내보내는데 단 2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본부가 그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 가능했던 건데 야. 뭐 그렇다고 페레즈 선수가 어디 놀러 갔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페레즈 선수가 멕시코인인데 멕시코에 계시던 어머니가 좀 약간 질병은 아니고 뭔가 약간 다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느라 멕시코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주말간 사이에 네. 근데 이제 그랬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를 얼른 준비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본부가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네. 그것과 관련된 절차들을 바로바로 밟아서 바로 트랙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그런 일화가 있었다. 야, 흥미롭습니다. 자, 실버스톤 서킷에서 있었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보자면은 네. 2021년에는 굉장히 또 아이코닉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해밀턴과 베르스타펜이 첫 랩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랩에 좀 순위를 따내려다가 그랬나 보죠. 그렇죠. 자, 사고로 베르스타펜이 리타이어하고 해밀턴에게는 10초 페널티가 주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당시 해밀턴이 실버스톤을 우승했습니다. 10초 페널티를 안고도 우승을 했으니까 정말 사실 그때 당시에 메르세데스 역시 지금의 이제 맥라렌에 비견될 정도로 어쩌면 사실 그것보다 더한 사기적인 팀이었다. 그러니까 10초 페널티를 받고도 우승했다는 거는 1등하고 2등이랑 격차가 10초를 넘어섰다. 이제 첫 랩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뭐 끝난 뒤에 랩 타임에 더해지지는 않고 이제 중간에 피트인을 했었을 때 그 10초 페널티를 수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레이스를 이겼다라는 거고 대단합니다. 2022년에는 저우간미 선수가 이제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이게 차량이 아예 전복이 되면서 저우간미 선수가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었다가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이 헤일로가 이 저우간미 선수의 머리 공간을 확보해준 덕분에 정말 무사하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고 장면이 항상 헤일로 왜 필요한가? 헤일로가 뭐 드라이버를 살린 사례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자료 화면 중 항상 하나가 바로 이 2022년 실버스톤에서 저우가미 선수의 전복되는 영상이다. 야, 그거랑 뭐 그로장 선수의 그 사고랑 뭐 이것저것 나오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있죠. 그거 말고도. 네.
자, 그리고 2024 시즌 작년 이제 실버스톤 그랑프리를 한번 보자면은 네.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우승을 했고요. 네, 또 자,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우승을 했고 루이스 해밀턴 선수는 지금 최근 5년간 실버스톤에서만 벌써 3번의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뭐 해밀턴 선수 사실 전문이라고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2024 영국 그랑프리에서는 사실 러셀 선수가 주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인공이다 이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네. 프랙티스 3부터 저 러셀 선수가 실버스톤에서 1위를 하더니 실제로 폴 포지션까지 조지 러셀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폴 포지션 바로 뒤에 2위가 해밀턴이었고 네. 그래서 메르세데스 1-2 스타트를 작년에 시작을 했었고 아쉬운 드라이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르클레르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작년 실버스톤에서 Q2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아이고. 11위에서 시작하는데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자, 그래서 폴 포지션부터 러셀, 해밀턴, 그리고 그 밑에 노리스,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 헐켄베르크, 이때 당시 이제 하스에 있었던 헐켄베르크 선수고요. 네. 페라리의 사인츠, 그리고 스트롤, 알본, 알론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때 폴 포지션의 러셀은 레이스 중에 냉각수 문제로 리타이어를 하면서 홈에서의 포디움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실버스톤 우승이 2021 시즌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 이후 945일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제 잘 나가시다가 네. 이 해밀턴 선수가 이 베르스타펜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1위를 정말 하지 못한 채로 사실 베르스타펜이 한창 잘할 때는 뭐 지금도 잘하긴 하지만 정말 압도적이었을 때는 굳이 뭐 해밀턴 선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도 우승을 못했죠. 시즌 전체에 뭐 레이스를 24번을 하는데 그중 23번을 자기 혼자 우승해버릴 지경이었으니까 뭐 그런 거였는데 네. 23번이 본인만 하지 않았죠. 그 안에 이제 레드불 페레즈 선수도 몇 번 하면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거의 24번 하면 거의 15번, 16번 이겨버리는 그런 선수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해밀턴 선수가 정말 945일 만에 그것도 자신의 홈인 영국에서 우승을 해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우승을 해냈고 그래서 약간 작년 시즌은 네. 정말 의미 있는 우승들이 정말 많았어요. 베르스타펜 덕분일까요? 그죠. 아무래도 베르스타펜이 조금 못해진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들보다 네. 뭐 페라리 같은 경우 레이스를 시즌 동안 단 2번밖에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네. 하필 그 우승한 게 이탈리아와 모나코야. 그러니까 르클레르가 우승을 2번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나코인 페라리 드라이버로서 시즌 중에 단 2번만 우승을 할 수 있다면 네. 뭐를 우승할래 하면 당연히 모나코와 이탈리아. 그렇습니다. 인데 네. 그거를 그대로 우승을 해버렸고 야. 루이스 해밀턴 선수 같은 경우도 정말 945 거의 3년 가까이 네.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하다가 다시 한 번 우승을 한다면 어디서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영국에서 할 텐데 그렇습니다. 또 하필 딱 영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많았던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페라리와 메르세데스 응원하던 팬들은 또 짜릿한 도파민 느낄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많이 우승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우승들은 해냈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네. 또 실버스톤은 날씨가 변덕스럽기도 유명한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왔었고요. 네. 영국 날씨가 사실 되게 항상 우중충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3년에도 퀄리파잉에서 비가 왔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우강민 선수가 전복 사고를 당했을 때 역시도 네. 2022년 비가 레이스 시작 직후에 오면서 그런 사고에 또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면이 좀 촉촉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저희가 이걸 녹음하는 화요일 오후 기준으로 네. 이번 주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 둘 다 실버스톤에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퀄리파잉부터 보신다면 퀄리파잉에서도 이 비에서 누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비에서 누가 좀 더 좋은 적응력을 보이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겠고 레이스에 들어가서도 이 비로 인한 약간 전략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보시는 재미가 있겠다. 지금 레이스 중에 비 쿨이 약간 돌긴 했습니다. 그죠. 최근에 약간 비가 오는 레이스를 안 본 지가 좀 됐죠. 네, 근래 좀 빠삭한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영국 레이스 한번 다이나믹하게 비 한번 내려주는 걸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영국 그랑프리를 맡는 팀들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네.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은 팀들 간의 경쟁에서는 아무래도 페라리와 메르세데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메르세데스가 안토넬리 선수는 리타이어를 하고 네. 러셀 선수도 그렇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는 반면에 네. 페라리는 3, 4위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단숨에 격차를 뛰어넘어 페라리가 다시 한번 2위를 탈환하고 메르세데스가 3위로 밀려난 이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어 있는데 네. 단 둘이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음. 자, 페라리가 210포인트고 메르세데스가 209포인트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영국 그랑프리를 마친 다음에 다음 그랑프리까지는 3주간의 또 약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3주간의 휴식이 오기 전에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하는 게 항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1포인트 차, 2포인트 차일지 몰라도 어쨌든 2위로 마무리하는 것과 3위로 마무리하는 것은 기분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뭐 농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축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대 0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감독들이 바라는 게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한 골만 넣자. 지는 건 똑같지만 네. 이 전반전에 끝내는 게 어떤 기분이냐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거에 따라서 그 후에 사기나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작전도 있고요. 네. 그죠. 농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3쿼터에 우리가 지고 있어. 그러면 역전을 하지 못한다고 치면 오케이. 4쿼터 들어가기 전에 점수 차이를 한 자릿수로만 만들어 놓자. 9점 차이까지만 줄이자. 이런 걸 목표로 하고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브레이크가 오기 전에 실질적인 순위 변화는 없더라도 또는 실제로 순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네. 정말 어떤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정말 뭐랄까요 기세라든가 좀 이런 팀적인 사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는 좀 이번 레이스를 굉장히 잘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 게다가 페라리에는 해밀턴 선수가 있고 또 메르세데스에는 영국인인 조지 러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두 선수들 다 그랑프리를 맞이하는 개인적인 감회나 또는 팀적인 감회나 정말 새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하스와 에스턴 마틴 그리고 자우버가 팀별로 29포인트, 28포인트, 26포인트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자우버가 정말 심상치 않죠. 사실 최하위를 탈출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 정말 레이스 한 번만 잘하면 7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게다가 홀켄베르크 선수가 작년에 영국에서 퀄리파잉도 6위, 실제 결과도 6위. 그때 당시도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받지 않았던 하스의 차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었고 뭐 사실 이런 말이 있죠. 비가 오면은 차량들 간의 성능 격차는 무의미해진다. 그럼 사실 정말 비가 오는 노면에서는 이 드라이버들의 정말 진검승부라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헐켄베르크 선수는 좀 비가 오는 실버스톤에서의 좋은 기억이 있다. 또 그런 기억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자우버가 특히나 요즘 포인트를 자꾸 뭐 한 번 따는 것도 아니고 계속 따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저번 경기 더블 포인트를 또 달성했잖아요. 그죠. 캐나다도 땄었고 스페인도 땄었고 심지어 저번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는 더블 포인트까지. 자우보가 조금만 선전을 한다면 에스턴 마틴과 하스를 넘어서 올라갈 수도 있진 않을까. 그리고 이 모습을 보는 약간 자우버의 이 사진들은 조금 후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이면 이 팀을 아우디한테 줘야 되니까.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그쵸? 이름을 바꾼다고 아내가 전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있는 아우디 경영진들은 굉장히 흐뭇하겠죠. 왜냐하면 사실 왜 헐켄베르크가 지금 자우보로 와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결국 이후에 있을 아우디의 요 경영적인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아우디가 독일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독일인 드라이버를 원했고 그게 이제 바로 헐켄베르크 선수였던 건데 근데 와가지고 단순히 그냥 뭐야 독일 차니까 독일인이 왔네 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실력으로 증명을 해내고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이걸 뒤에서 지켜보는 아우디 입장에서는 정말 헐켄베르크 선수가 정말 이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다. 들을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선수를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캐나다에서 살짝 아쉬운 팀메이트 간의 배틀로 인해서 노리스 선수가 리타이어를 하긴 했지만 바로 그것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노리스 선수가 폴트윈 게다가 피아스트리 선수까지 2등으로 들어오면서 원투 피니쉬로 좋은
마무리를 하면서 팀 분위기를 좀 빠르게 수습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피아스트리 선수가 216포인트에 노리스 선수가 201포인트로 둘이 단 15점 차입니다. 그래서 노리스가 조금 더 잘한다면 이 격차를 계속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실버스톤에서는 노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유죠? 네. 일단은 영국인 드라이버로서 정말 이 노리스 선수가 처음 카트를 탈 시절부터 정말 익숙한 서킷이기도 하고요. 아, 네. 노리스 선수는 포뮬러 3 시절부터 실버스톤에서 폴 포지션과 우승을 정말 많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20년 실버스톤에서 비오는 날씨 속에 5위를 기록한다거나 네. 2023년 비오는 상황에서 프랙티스를 했을 때도 역시 탑 3의 성적.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맥라렌이 지금처럼 그렇게 정상에 오르는 그런 팀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칼을 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리스 선수가 이런 비오는 실버스톤에서 지금까지 기대 이상의 성적을 항상 기록해왔다. 그래서 비오는 실버스톤에서의 적응력 사실 이게 노리스가 조금 더 검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 네. 게다가 작년 같은 경우도 역시 비가 오는 실버스톤 레이스에서 노리스가 3위로 들어오면서 포디움에 들기도 했었고요. 아하. 그래서 과연 노리스 선수가 피아스트리 선수를 여기서 또 얼마나 추격해서 또 이렇게 둘의 정말 피 튀어지는 정말 불꽃 튀기는 또 네.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이 만들어질지 한번 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이 이제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올리버 베어만 선수입니다. 네. 하스의 올리버 베어만 선수는 이번 시즌에 이제 호주 그랑프리 때부터 포인트를 따면서 굉장히 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즌 스타트를 잘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호주 때는 못 땄네요. 중국 때 8위로 들어오면서 이제 4포인트를 땄던 게 첫 포인트였죠. 네. 중국 때 따고 그리고 나서 일본 그랑프리에서도 10위로 들어오면서 포인트를 따면서 신인답지 않게 포인트를 조금씩 딴다. 잘 딴다. 하스가 사실 이번 시즌에 차가 그렇게 경쟁력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리버 베어만이 정말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가 시즌 초만 하더라도 조금 나온 편이었는데 네. 바레인 그랑프리 4월 13일에 있었던 바레인 그랑프리 이후에 지금 레이스를 8번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포인트 획득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리버 베어만 선수는 어쨌든 자신의 또 홈으로 들어온 실버스톤 서킷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좀 노포인트 이 행렬을 조금 끊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바로 루이스 해밀턴 선수입니다. 네. 근데 루이스 해밀턴 선수 잘하고 있는데 뭐가 필요한가 싶긴 하겠지만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도 정말 안타깝게 포디움 입성에 실패했어요. 4위로 들어왔죠. 네. 자, 그러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이 현재 본인 커리어 통산 최다 경기 동안에 연속 포디움에 못 이룬 그 스트리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랑프리가 총 13번째였고 네. 이게 지금 이제 커리어 최장이었는데 이미 갱신을 했어. 이미 최장이야. 지금 해밀턴 선수가 포뮬러1에 데뷔한 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론은 살살 이제 루이스 감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여론도 제가 확인해보지 나오지 못했지만 않을까요? 네. 바로 왜냐면 뭐 직전 아무래도. 레이스에서 4위도 있는데 뭐 그 한물 같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사실 13경기 동안 포디움에 못 든 게 뭐가 그렇게 불명예스럽습니까? 사실 13경기가 뭐야? 뭐 100경기 넘게 하는 동안 포디움에 못 오르는 그런 드라이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결국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루이스 해밀턴이니까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미 자신의 이 최다 이 무포디움 연속 레이스 기록을 갱신을 한 상태이고 네. 이번 레이스마저 만약에 여기서 끊지 못한다면 이 기록이 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 전에 올리버 베어만 선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런 좀 뭐랄까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끊기에는 이런 홈이라는 무대가 또 굉장히 적합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러셀 선수 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정말 폴 포지션까지 해놓고서 차량 문제로 리타이어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모았는데 네. 이번에도 만약에 캐나다에 이어서 만약에 영국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페라리와의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선수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준 씨 여기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지금 콜라핀토 선수 이야기가 네. 지금 콜라핀토가 7번째 에밀리아 로마냐 GP부터 5경기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5경기가 저번 오스트리아 레이스 때 좀 끝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콜라핀토 선수가 에밀리아 로마냐부터 시작한 5개의 레이스 계약이 현재 이제 종료가 된 상태이기는 한데 네. 여전히 사실 관련된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번 주에 잭 두한이 다시 드라이버를 잡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기사는 사실 저희가 리뷰 때 말씀드렸던 같은 기사입니다. 같은 기사. 저희가 오스트리아 리뷰 때 말씀드렸던 같은 기사로 이제 6월 27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코 콜라핀토가 알핀의 드라이버 시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 마지막이고 그것이 뭐 확정됐다 뭐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조차 지금 들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뭐 일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사실 이 팀 수석을 맡고 있는 브리아토레 뭐 어쨌든 이분이 네. 콜라핀토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고요. 뭐 물론 결과로 증명을 하진 못했지만 그럼 반대로 뭐 두한이라고 좀 나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이미 한번 바꿨는데 여기서 또 바꾸게 된다면 그럼 또 두한 선수는 포뮬러 1 머신을 안 타본 지 또 오래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 또 다시 적응기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거의 이번 시즌 안에 네. 콜라핀토 선수가 다시 좀 내려가는 그림은 글쎄요. 서머 브레이크 때 조금 재정비를 하면서 바뀔 수는 있겠다. 그래 차라리 그건 좀 가능하겠지만은 네. 당장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그랑프리인데 이제 와서 두한 선수를 올릴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브리티시 그랑프리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3주 브레이크가 또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8월 달에도 4주 동안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네. 그때 동안 또 어떤 재정비를 해가지고 어떤 드라이버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레이스 간의 텀이 짧은 이번 주 안에는 뭔가 이런 정말 급진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알겠습니다. 브리티시 그랑프리에 저희가 뷰포인트를 3개를 뽑아보도록 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해밀턴과 그리고 러셀입니다. 네. 둘 다 영국인 드라이버죠? 그죠. 둘 다 영국인 드라이버인 데다가 작년에 이제 해밀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실버스톤에서 자신의 3년 만에 우승을 거의 차지를 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러셀 선수는 폴포지션을 작성을 해놓고도 차량 문제로 리타이어를 하면서 이번 실버스톤에서 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거거든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이 두 선수가 같은 팀메이트였을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이 이렇게 찢어져서 지금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의 퍼스트 드라이버 약간 뭐 그래요. 해밀턴 선수는 페라리의 퍼스트라고 하긴 좀 힘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페라리와 이 메르세데스의 이 드라이버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두 팀 간의 경쟁도 굉장히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러셀 입장에서 또는 해밀턴 입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목표들과 동시에 팀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해밀턴 선수와 러셀 선수가 이번 주말에 어떤 성적을 거두는지 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질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역시나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선수 간의 또 경쟁입니다. 정말 오스트리아에도 보셨지만은 이제 이 두 선수는 그냥 팀메이트라고 부르기 좀 애매합니다. 그냥 진짜 충격적이었죠 저번 주는. 그냥 진짜 불꽃 튀기가 싸우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떻게 또 이제 해가지고 노리스 선수가 피아스트리를 어떻게 따라잡고 반대로 피아스트리 선수는 노리스 선수를 어떻게 또 떨어뜨릴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베어만 선수를 뽑겠습니다. 하위권에서 사실 요즘엔 굉장히 이변이 많이 일어나면서 뭐 정말 평소에는 포인트권에 정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드라이버들도 최근에는 많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즌 초에 비해 굉장히 빈도가 낮아진 게 바로 이 베어만 선수인데 이 베어만 선수가 과연 영국 그랑프리라는 자신 홈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이번 시즌 초에 다시 그 유망주의 색깔을 되찾을 수 있을지 볼만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굳이 따지자면 한 가지는 또 비죠. 비. 비가 음. 어떻게 내려서 또 레이스를 어떻게 말하면 또 레이스를 어떻게 망치는지 또는 레이스를 얼마나 더 재밌게 만드는지 요것도 역시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이번 레이스도 이렇게 볼 부분들이 많은 데다가 네. 레이스 시간 역시 일요일 밤 11시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최고죠. 그쵸. 많은 분들이 정말 부담 없이 시청하시고 딱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는 이번 주 영국 그랑프리가 끝난 뒤 리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